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권상임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비가 오죠. 이제 봄이 한복판에 들어섰잖아요. 꽃도 다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나면 봄이 더 진해질 것 같은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5월쯤 되면 라일락 향기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꽃이 졌지만 완전히 다진 건 아니니까 라일락 향기에 대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산책 나갈 때 보면은 그 꽃향기가 정말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비 향기와 함께 이 꽃향기 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볼까요? 바쁘다 바빠. 네, 지난 일요일은 연예계 웨딩데이였습니다. 김종민, 에일리, 심연섭 씨까지 같은 날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날 이제 뭐 결혼식 당사자들은 당연하고 뭐 이분들보다도 더 분주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료 하객들이었습니다. 이 바쁘다 바빠 소리 뭐 절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 길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마도 이들이 결혼한 4월 20일이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시는 길일이 아니었나. 정말 좋은 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세 분과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은 그야말로 정신없었던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SNS마다 다양한 하객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일찌감치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심연섭 씨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는데 심연섭 씨 결혼 소식은 저희가 이전에 또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반려자를 만난 거죠. 소개팅부터 교제하는 과정을 다 공개를 했었는데요. 심연섭 씨의 결혼식 개그맨 선후배들이 대거 총출동했습니다. 뭐 김태균 씨, 문세윤 씨, 이천수 씨 등이 하객으로 함께 했는데 특히 문세윤 씨 참 바빴습니다. 심연섭 씨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김종민 씨 결혼식 2부 사회자가 바로 문세윤 씨였어요. 사회도 맡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바빴던 날을 보냈던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일리 씨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의 모처에서 이 넷플릭스 솔로 지옥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출신 겸 이 사업가죠. 최시훈 씨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손현재 씨와 티아라의 효민 씨 등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참석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김종민 씨 역시 결혼식부터 수많은 하객들이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김종민 씨의 결혼식 1부 사회는 윤우님, 유재석 씨가 맡았고요. 2부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세윤 씨와 조세호 씨가 함께 맡았습니다. 축가는 이적과 린 씨가 부르면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분주했던 분들 중에 신지 씨가 있더라고요. 신지 씨는 이제 멤버인 김종민 씨 결혼식 당연히 가야 하고 또 이제 에일리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의리녀 인증을 하셨네요. 김종민 씨하고 또 신부하고 함께 찍은 3샷 사진도 올렸고요. 그리고 에일리 씨와 함께 찍은 이 투샷 사진도 올렸는데 사실 에일리 씨 결혼식장에는 신부보다 먼저 신지 씨가 도착했을 정도로 빨리 달려갔다는 후문입니다. 뭐 요즘에 찐 의리녀 또는 뭐 프로불참러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조세호 씨 때문에 나왔잖아요. 조세호 씨가 그걸 그렇죠.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또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이번에 신지 씨는 찐 프로 참석러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연섭 씨의 결혼식 사회는 이병헌 씨라고 해서 또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근데 이병헌 씨가 그 영화 배우 이병헌 씨가 아니라 이 영화 감독 이병헌 씨였다고요? 아니 사실 기사 가운데서도 이병헌 씨가 사회
사회 봤다는 기사가 참 많아서 그걸 클릭했을 때 이병헌 씨가 아니라 누구지? 네. 사진에는 배우 이병헌 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심연섭 씨가 이병헌 씨를 사회자로 지목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시사회에서 이병헌 씨를 만났는데 이병헌 씨와 고등학교 이제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네. 결혼하면 꼭 형 불러라. 이병헌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 봐주겠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 뭐 사실 연예인들이 사회를 보거나 뭔가를 맡으려면 일정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일정 조율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병헌 영화 감독에게 애초에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우 이병헌 씨의 이야기를 꺼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날 사회를 본 주인공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극한 직업 또 드림의 연출자죠. 영화 감독 이병헌 씨였고요. 뭐 이병헌 씨도 사실 영화 감독 이병헌 감독도 사실 배우 이병헌 씨 못지않게 수려한 외모에 또 화려한 입담을 자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결혼식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민 씨 하면 사실 이 프로그램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이 지난 주말에 방영된 1박 2일에서는 제작진이 특별히 이제 김종민 씨를 위해서 뭐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박 2일 멤버 6명이잖아요. 6 멤버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김종민 씨 눈시울을 적실 만큼 김종민 씨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청률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경남 거제시로 이 6 멤버가 여행을 떠났는데 사실 1박 2일이 뭔가 계속해서 미션을 던져주고 게임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날 김종민 씨가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이겼어요. 그날 굉장히 운이 좋았네요. 근데 이건 이제 김종민 씨를 위한 나머지 멤버들의 선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네, 히든 미션이었던 거죠. 일부러 져주기 히든 미션에 이제 김종민 씨가 처음엔 잘 모르고 와 내가 다 이겼어 이렇게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제작진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그날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수근 씨, 차태현 씨, 또 김준호 씨, 엄정화 씨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서 김종민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목소리 내준 이 시청자들의 결혼 축하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감동스러운 것, 이 어머님이 김종민 씨에게 쓴 편지, 그리고 아버님이 어렸을 때, 김종민 씨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해요. 이런 아버지의 사진과 AI로 복원한 옛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김종민 씨가 눈시울을 붉혔고요. 네. 뭐 다른 멤버들 역시 나의 일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네.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또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씨가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지, 저 장가 갑니다. 아버지 함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저도 이제 결혼하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감사 어린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의 축하 메시지도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살아 계셨으면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 제작진이 너무 작정하고 네. 만든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에일리 씨의 결혼식도 그야말로 또 축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수 이제 백지영 씨가 축가를 맡았는데 원래는 이제 발라드 곡을 부르려고 했는데 댄스곡 네 개의 캔디를 불렀다고요. 왠지 축가로는 4개의 캔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네. 합니다만 굉장히 그날 온 하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네. 얻어냈다고 합니다. 축가에 이무진 씨와 백지영 씨 이 두 사람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뭐 이무진 씨 하면은 본인만의 특유한 음색을 자랑하는 가수잖아요. 네. 이 특유의 음색을 뽐내면서 무대를 화려하게 열었고요. 그리고 백지영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에일리 씨 요청으로 4개의 캔디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식장 전체를 노리면서 사실 4개의 캔디를 그냥 서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화려한 댄스를 곁들여서 식장 전체를 누비면서 이 화려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고요. 여기에 하객들로 온 많은 연예인들이 상당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에일리 씨 같은 경우는 최시훈 씨와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혼인신고를 이미 네. 한 상태군요. 법적 부부가 된 상태에서 결혼식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당일날 주례가 없었고요. 두 사람이 이제 긴장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김종민
김종민 씨나 심연섭 씨 오랜 기간 사실 지금의 짝을 만나기까지 좀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에일리 씨까지 앞으로 2배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백종원 나와서 사과해.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논란거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본 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갑질을 했다 이런 또 다른 폭로가 나왔는데요. MBC PD 출신인 김재환 감독의 폭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 속의 내용인데 백종원 씨가 어떻게 갑질을 했다는 건지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백 대표와 같이 방송을 해봤던 여러 제작진들에게 물어봤어요. 마리텔 이전과 이후 백 대표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백 대표는 방송사에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 내가 지명하는 작가팀을 넣어라. 내가 지명하는 촬영팀을 넣어라. 담당 PD는 미치죠. 촬영 현장 분위기는 PD와 촬영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데려온 촬영팀이 백 대표 심기만 살피면 현장의 권력은 백 대표로 확 쏠립니다. 백종원 대표가 데려온 작가들과 회의를 하면 방송사 담당 PD가 출연자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회의 내용이 백 대표 귀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심지어 백종원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럼 PD나 CP가 갑자기 출연 못하게 된 분 찾아가서 대신 사과했어요. 대부분의 톱스타들은 스태프 구성이나 다른 출연자 문제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백종원 대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어요. 지금 언급한 내용이 이제 마리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마리텔 하면 사실 백종원 대표를 온 국민이 알게 해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 시절에 사실 이 백종원 대표가 워낙 이제 입담도 푸근하고 또 인상도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호감적으로 만들어졌고, 제작진에게 이런 갑질을 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종원 씨가 방송을 통해서 빠르게 대중성을 얻었고, 그게 이제 더본 코리아 브랜드 파워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한 지상파 방송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리텔이라고 하죠. 이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종원 씨의 캐릭터가 국민적으로 친숙하게 자리를 잡게 됐고, 이후에 더본 코리아가 급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가 성장하는 데는 방송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용 백종원 씨와 사업용 백종원 씨, 이 둘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작가와 촬영팀 직접 지명해서 이런 작가들, 이런 촬영팀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작진에게. 네. 그리고 본인에게 합이 맞지 않는 제작진이나 출연자를 하차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송의 기획 구조를 흔드는 갑질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일단 지금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관련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방송이 만든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만 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또 취약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한 인물이 TV 안팎에서 보여지는 모습, 대중은 같기를 바라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렇죠. 보는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이 속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가 그간 방송에서 보였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뢰편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또 이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관련 컨텐츠에 실린 목소리로 본다면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서 방송사를 조율했다, 이런 의심을 자아낼 만한 목소리들을 지금 김 감독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앞서 본 영상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김재환 감독이라는 분이 백종원 씨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그리고 폭로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김 감독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MBC PD 출신이에요. 그리고 트루먼 쇼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MBC에서 나와서 이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만 45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댓글도 3,000개가 넘게 지금 이 관련 영상에 달려 있는 걸 어쨌든 확인할 요즘에 수가 이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와 직접
직접 연출자와 출연자로 일을 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김 감독이 지난해에도 백종원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영상을 게시를 했어요. 2024년 8월이었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기를 보면 백종원 씨가 계속해서 TV에 출연을 했고 또 그 이후에 흑백 요리사로 사실 인기의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번코리아가 주식시장에 상장됐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백종원 씨가 상종가를 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2024년 8월에 김 감독이 냈던 비판의 목소리는 백종원 씨 팬들로부터 상당히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사실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와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루먼 쇼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의 논란 이전부터 예견했었다라는 목소리를 내온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중첩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갑질 논란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이 다시 한번 백종원 씨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뭐 문제가 한번 이제 좀 불거지니까 계속해서 다른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논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다른 PD들이 좀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폭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실무근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함께 일을 했는데 사실 백종원 씨가 방송을 꼭 출연해야만 하는 방송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 주장이 강한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갑질이라고 할 만한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 감독이 게시한 영상 컨텐츠가 흠집내기냐 아니면 제대로 된 비판이냐 이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추후에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까지 좀 살펴보고 나서 좀 입장 정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도둑 맞은 느낌. 네, 실제로 도둑을 맞은 건 아니지만 느낌상 도둑을 맞은 것 같다 이런 불쾌함을 표현을 했는데요. 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의 일본 솔로 콘서트가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연 씨가 이제 반응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태연 씨가 지난달 서울 올림픽공원 이 체조 경기장을 시작으로 해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도는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연이 스탑된 거죠. 이 스탑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유가 전부죠. 장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콘서트를 하면서 장비가 갈 뭐 일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사실 그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장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태연 씨의 공연이 중단이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태연 씨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팬덤명이 소원이에요. 소원이 팬들이 너무나 걱정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내 공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도둑 맞은 느낌이다. 이렇게 허탈함, 속상함을 표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좀 허탈할지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이 팬들 입장에서도 이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기다렸겠어요.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고 하는데 이 콘서트 취소 사실이 이미 이틀 전에 결정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콘서트 일정을 말씀드리면 19일, 20일 양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펼쳐졌어야 해요. 네. 그런데 취소가 됐습니다라는 공지를 팬들에게 알린 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네. 공연이 있기 이틀 전에 이제 공연 취소에 대한 공지를 알린 게 된 건데 중요한 건 해명문입니다. 해명 공지문을
네. 19일에 올린 거예요. SNS에. 네. 공연 취소 이유를 밝힌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취소 이유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SNS에 올려진 이 SM 측에서 올린 공지문을 보면 이번 공연에 필요한 무대 장치 기자재가 일본 공연 일정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공연이 취소됐다라고 밝히면서 당사와 일본 지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공연 개최를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봤는데 계획된 퀄리티의 공연을 선보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공지가 올라온 날이 19일. 그러니까 이 공지, 최초의 취소 공지가 올라온 건 17일, 그리고 네. 공지에 대한 해명이 올라온 게 19일인데 아. 19일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 당일에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명문을 보면 오는 19일에서 20일 예정이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미리 작성해둔 글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 아,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도 안 하고 그렇죠. 해명 공지를 성의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또 하나는 공연 일자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오랜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근데 이 표현 역시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공연 일자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기에는 19일, 20일 공연 당일에 해명문이 올라온 거예요. 19일 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복붙하려면 제자로 보고 성이라도 보여야지 공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니 글을 올린 시간은 공연 당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팬들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비판 댓글 중에 특히나 눈길을 끄는 비판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SM의 지금 공지 해명문에서 빠진 4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팬과 태연 씨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운반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이유, 변호사님께서 아까 네, 지적하신 사실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고요. 그리고 늦은 공지로 인해서 팬들이 입게 될 금전적인 피해와 관련된 보상 문제 언급이 안 돼 있고요. 네 번째, 매일 사과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SM 측의 이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보통 엔터업계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콘서트를 취소할 경우 아주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빨리 공지를 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요. 17일 이전에는 공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공지를 했던 게 17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공지를 한다는 해명도 같이 해서 팬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K-팝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해외 공연을 해도 국내 팬들이 해외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해외 팬들이 일본 도쿄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부단히 이 순간순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매뉴얼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이유가 맞다, 정당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좀 뭐 SM 소속사 측에선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이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태연 씨와 소속사 SM 사이의 불화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태연 씨 이제 과거에도 좀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가까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SM 엔터테인먼트 30주년 합동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태연 씨 하면 SM의 뭐 대표격 가수잖아요. 네. 이 콘서트에 불참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태연 씨가 콘서트가 있기 한 닷새 전인 1월 6일 날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 무대가 기다려졌기 때문에 두 곡, 세 곡 부르려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챙겨줄 거라고 아마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해줘서 아예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무대에 태연 씨가 안 서면 팬들이 오해할까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아쉬운 지원을 언급하면서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설이 한 차례 제기가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이 소속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번 사태는 사실 굉장히 제가 사태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태연 씨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는 결심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이제 가서 보려고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오려고 했던 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컸을 것 같지만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요. 팬들이 상당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이 아쉬움들을 달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예정된 일정을 최대한 즐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쿄에 갔던 팬들의 입장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태연 씨의 공연을 보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이런 요소에서 태연 씨 팬들, 아까 팬덤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원 멤버들을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이 사진들을 SNS에 업로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 근처에서 인형 굿즈를 들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이 근처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 모여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콘서트 취소 미로회, 태연콘 취소 미로회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공연장 다시 알아보고 다시 공연 팬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공연을 다시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태연 씨가 애초에 공연하려고 했던 곳 자체가 아리아케 아레나라는 곳이에요. 상당히 큰 공연장입니다. 그 규모의 공연장을 또다시 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네,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일단 공연장의 대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문제인 건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공연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연을 할 때 무대 안과 밖에서 움직여야 되는 스태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스태프들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건 팬들이 이번 이 공연을 기대하고 시간을 맞춰서 일정을 비운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팬들이 다시 일정을 조율해서 다시 도쿄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공연이 다시 한번 모색돼서 태연 씨가 일본 무대에 서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연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티스트 태연 씨의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팬들의 어떤 훈훈한 그런 대처 태도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 콜드플레이 최근까지 두 번째 이제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근데 우연히도 이 부분은 정말 참 뭔가 우프다라고 해야 할까요? 내한 공연 때마다 한국의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이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18일 열린 공연에서 한국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올 때마다 한국의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네. 사실 농담치고는 상당히 뼈아픈 일침을 네. 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콜드플레이가 처음 우리나라를 찾았던 게 2017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면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탄핵됐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에 네. 탄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기를 공교롭게 네. 맞춰서 온 걸까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하는 해에는 한국 대통령이 탄핵당한다 이런 그 평행 이론이 콜드플레이가 오기 전부터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드플레이에게 탄핵 전문 가수다 이런 웃지 못할 또 네. 이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16일, 18일, 19일 공연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요. 22일, 24일, 25일 잇따라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6차례 공연을 진행하는데 이때 만나는 관객 수 3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역대 내한 가수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제 각종 SNS에 이렇게 갔다 와서 후기를 올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내한 무대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깜짝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뭐 둘 사이에 뭐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진이 입대하기 전에도 콜드플레이와 함께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첫 콘서트 역시 콜드플레이 콘서트라고 진이 직접 이날 네. 무대에서 밝혔는데요. 입대 직전인 2022년 10월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무대에 진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를 했는데 이날 19일이었죠. 깜짝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솔로 데뷔 싱글 The Astronaut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협업해서 불렀던 곡이죠. 마이 유니버스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찐 우정 SNS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야, 특별 게스트가 방탄소년단이라니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얼마나 즐거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콜드플레이가 내한 무대에서 걸그룹 트와이스와 협업한 신곡 위프레이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일단은 콜드플레이와 이 칠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가 지난 16일 함께 이 곡을 부르면서 무대를 꾸몄는데요.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콜드플레이의 6회차 공연 모두에 이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콜드플레이가 트와이스를 픽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트와이스 멤버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곡에 한국어 가사를 더해서 공연에 트와이스가 참여를 한 거고요. 이후 이 버전을 We Pray라는 제목으로 18일 음원 발매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곡이라서 더 뜻깊다라고 트와이스 멤버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콜드플레이의 내한 콘서트에서 그리고 또 특이한 한일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한일전이 벌어진 건가요? 네, 한일전이라면 우리가 질 수 없지 이런 절대 목소리들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아니 그 영국 락밴드 콜드플레이 무대에서 어떻게 한일전이 펼쳐지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콜드플레이 하면 이 친환경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세계적인 락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연 문화를 실천하고 있고요. 이번 공연에서도 관객들에게 친환경 재질의 LED 손목 밴드, 이 자일로 밴드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네. 나눠주고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걸 나눠주게 되면 팬들 입장에서는 와, 내가 올해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봤으니 소장품으로 간직해야지. 그러니까요. 이 소장품이 네. 너무 소중한. 그런데 집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공연 종료 후에 이를 회수하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한일전, 각축전이 벌어진 건데 회수율이 전광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이 밴드가 몇 % 회수됐다. 아. 이런 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아. 16일 공연 당시 우리나라 회수율이 96%였어요. 그런데 일본 도쿄 회수율이 97%였습니다. 97%네요. 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진 거잖아요. 네. 이후에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서 팔찌 재활용 리더보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본이 97%인데 이 밴드 집으로 가져갈 건 아니죠. 자일로 밴드 반납도 지속 가능한 공연 방식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이 캠페인을 계속해서 독려를 했고요. 네. 마침내
우리가 18일 공연에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패수율이 98%를 기록하면서 도쿄를 앞지르게 된 겁니다. 네. 콜드플레이 전 참 대단한 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게 이 마케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한일전에 절대 그렇죠. 질 수 없다는 네. 이 승부심을 자극하는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다니요. 사실 콜드플레이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9년에 탄소 배출 문제로 월드 투어를 중단했어요. 이런 이유로 월드 투어를 중단한 최초의 그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를 할 수 없다는 취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2021년부터 투어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공연, 음악, 무대에 대한 완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공연이 어떤 것인가를 팬들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이 콜드플레이 교과서 같은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많은 무대를 꾸미는 아티스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환경 공연은 좀 배우거나 좀 따라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사실 K-팝이 성장하면서 이번 콜드플레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 K-팝 가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해 진단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죠. 왜 팬덤 사이에서 초동 판매량,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수의 초동 판매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CD가 발매됐을 때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CD라는 게 자연분해가 거의 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가능성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콘서트 현장에 가게 되면 뭐 시위 현장에 가도 요즘에 응원봉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콘서트 현장에서 응원봉 다시 회수해서 다시 나중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원봉이 새로운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계속해서 리뉴얼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팬들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응원봉을 다시 사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체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에는 이제 이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면서 네. 엔터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물 CD 대신에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앨범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래에 녹는 앨범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래에 녹는 앨범이 있어요. 네, 그런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SM 전 총괄 P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중요한 이유가 엔터사들이 나서면 당연히 소속 아티스트들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이런 노력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거대 팬덤도 우리 환경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지?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콜드플레이의 사례 우리 엔터사들, 우리 K-팝 문화에도 중요한 뭐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훈훈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좀 뭔가 때 아닌 또 논란의 영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 콜드플레이의 발언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바꿔서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추천한 것 같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사실 아까 제가 뭐 탄핵 관련해서 왜 우리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마틴이. 그러면서 이 드러머 윌 챔피언을 가리키면서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영상에서는 드러머를 추천을 그렇죠. 네. 그런데 나우보 측이 해당 발언 영상의 장면에 오늘 다음 대통령 한 명 정해준다. 바로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이다. 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자막을 단 뒤에 챔피언이 웃는 얼굴에 나우보의 얼굴을 합성한 쇼츠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얼굴도 지금 합성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 나경원 4강 간다, 2강 간다, 최종 후보다, 대통령이다 라는 자막을 달았고요.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 때는 제가 꼭 있겠다. 이런 문구도 넣었습니다. 해당 쇼츠 영상을 본 이 콜드플레이 팬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콜드플레이 발언 왜곡한 거 아니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쏟아졌는데 논란이 커지면서 나우보 측이 이 콜드플레이하고는 무관한 홍보 영상이다, 단순 홍보 영상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팬들의 반응,
팬들의 비판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네. 본인을 조금이라도 홍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도구가 어떤 건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캠프에서. 하지만 이건 좀 맥락에 맞지 않는 선거 홍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라는 이 뼈 때린 한마디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면 뭐 나경원 후보뿐만 아니라 누굴 할 것 없이 한번 좀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뭔가 이제 홍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8년 만에 진행된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또 언제 이뤄질지 벌써부터 이제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또 내한 공연 오면은 한국의 대통령이 그때는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공연 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을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이 무대가 잘 보이는 특정 구역에 청각장애인 공간을 만들어서 수어통역사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포용적 행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공연의 수익금 역시 이 밴드가 후원하는 글로벌 친환경 단체 그리고 청각장애인 수술을 지원하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죠. 사랑의 달팽이에 기부됩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명성에 맞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모범이 된 훌륭한 무대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뭐 우리 가수들뿐만 아니라 뭐 이번 무대는 사실 이 뼈 때린 한마디 때문에 정치인들까지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한마디뿐만 아니라 지금 콜드플레이가 걸어오고 있는 길, 표방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 대중에게도 좀 뭔가 고민거리, 생각할 여지를 준 무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실력만 출중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룹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소식 다뤄봤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부활절 전날인 20일만 해도 사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그 열린 미사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바로 이제 하루 뒤에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프란치스코 교황 상당히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 14일이었죠. 이 폐렴으로 로마의 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 소식부터 중간중간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이런 투병 소식이 전해져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호전됐죠. 호전돼서 지난달 23일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던 날 뭐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병원 창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축복했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종 전날이었죠. 선종 전날이자 이 부활절 대축일이었던 20일 바티칸을 방문했던 제이드 벤스 미 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고요. 미사에 깜짝 등장했어요. 사실 부활절 미사를 직접 집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었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 7시 반 향년 88세로 선종을 한 건데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사인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교황청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21살 때인 1957년 이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평생 동안 앓아왔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 베드로 광장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은 이 카톨릭 신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로마시 관청 건물 일제히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하면 국민의 30%가 카톨릭 신자라고 해요. 그런 만큼 노트르담 대성당 이 88세를 일기로 선정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해서 88번 종을 울렸고요. 그리고 카톨릭 전통이 강한 스페인
사흘간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국인 아르헨티나와 이웃 나라인 브라질의 경우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빈자의 성인으로 알려진 13세기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사용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알려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쓴 인물입니다.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철도 노동자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본명은 호르에 마리오 베르골리오입니다. 교황은 평소 어린 시절에 고집불통에다가 주먹이 먼저 나가던 문제하다. 이렇게 그랬었어요. 네, 회고를 했습니다. 자서전에서 어느 소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주님에게서 큰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이라는 게 바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치심이라고 수료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요. 1958년 예수회에 입문해서 수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베네딕토 16세에 이어서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2013년 3월에 즉위해서 12년간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었습니다. 카톨릭교회 2000년 사상 첫 남미 출신이었고요. 1282년 만에 비유럽권 교황이란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상당히 검소했던 생활로 유명한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시절에도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걸로 알려졌고요. 또 항상 대중교통을 그때도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에 오른 뒤에는 교황궁 전용 숙소가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사제들의 공동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교회 내부 개혁에도 상당히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임 시에 직원들에게 보너스 주던 관행을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바티칸 은행 감독위원회가 매년 추기경들에게 지급하던 보너스도 없앴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청빈한 모습을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한국 분들은 그 모습을 가장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2014년 8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추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가족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방한 내내 이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이 당시에 이 모습을 좀 저도 그렇고 이게 좀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같아요. 일단 전세기를 타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배지를 떼지 않았다고 하죠. 중립을 위해서 배지를 떼달라 이런 주변에 권유하는 목소리가 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죠. 교황이 참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대형 재난 사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유가족들을 위로했고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택해서 우리를 찾아왔던 게 네네. 201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2027년에도 이 카톨릭과 관련해서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후임 교황의 몫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노란 리본을 전하고 또 이 전해진 리본을 방한 내내 달고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모두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4월 20일 부활절 메시지 또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하면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으로 알려져 있죠. 교황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디에고 라벨리 대주교가 이 교황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낭독을 한 건데요. 저는 전쟁 당사자들에게 호소합니다. 휴전을 요청하고 인질들을 풀어주고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교황이 계속해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단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성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부활절의 메시지, 사실 부활절의 교황이 낸 메시지였는데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라기보다 교황의 마지막 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교황께서 명확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준 건데 과연 지금 교황께서 이 낸 목소리가 언제 우리 인류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차기 교황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선출 절차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교황이 서거하면서 앞으로 9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예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서 검소하게 치러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례 의식이 끝난 뒤에 콘클라베로 불리는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콘클라베 하면 교황 선정 이후 15일가량 지난 뒤에 시작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의 선정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생생법률쇼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또 이메일로 사연 주시면은 법률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